안녕하세요. 생명존중 자살 예방 교육을 함께할 유정록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 생명 존중에 대해서 자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예쁜 하트 모양의 나무가 그려져 있죠. 우리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여기처럼 사람들도 하나하나가 열매라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 친구처럼 함께 도와주고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무를 키워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살은 왜 예방해야 될까요? 또 자살의 현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살에 대한 이해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림을 보시면 누군가가 떨어지는 그림이죠. 자살은 적혀 있습니다만은 예방 가능한 죽음입니다. 요즘에 많은 매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또는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두려움도 앞서고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작은 손, 작은 한마디는요, 이렇게 자살을 예방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자살은 왜, 어떠면은 어떻게 하면 예방해야 되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고의로 자신에게 부과하는 죽음입니다. 보셨죠? 고의로 자신에게 부과하는 죽음. 결국 어원으로 따진다면 자살은 수어사이드라고 영화에서도 나와 있지만 외국 영화 보셨는 게 있잖아요. 수어사이드. 자살 특공대예요. 그 말 그대로가. 그런 수어사이드, 자기 자신과 죽인다의 말에서 합쳐진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자해 행위라는 건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동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자살은 예방해야 될까요? 자살에 대한 잘못된 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식들이 사실은 자살에서는 우리가 긴가민가 했지만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 잘못 이해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살은 첫 번째,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자살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두 번째, 자살은 과연 개인적인 사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살은요, 끝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건도 아닌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을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살에 대해서 바로 아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지난 1년 동안 만약에 내 주변에 있다는 사람 중에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혹시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자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살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를 해보셨나요?
최근에 제가 만난 친구들은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신체를 해한다든지 또는 어떤 약물을 준비해서 네, 먹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죠.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시도를 했다면 이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났는지 또는 이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자살의 위험군에 노출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 동안 사람이 살면서 힘들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럴 때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지. 네,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만 끝나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끝날 수 있는 거지만 생각도 하고 계획도 세운다면 그리고 실천을 한다면 우리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이 40이라는 숫자. 40은요. 자살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지구촌에서요. 40초마다 한 명씩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WHO 자살 75%가 어디? 중진, 후진 국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 대열이라고 단정 짓기에도 애매한 어떻게 보면 중진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진 국가에도 해당될 수 있겠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흘려보낸 시간 중 40초마다 한 명씩 누군가는 이 세계 어디서는 누군가가 죽는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옥상 투신을 하는 사람에서 그걸 보고 이제 일러스트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높은 빌딩 사이에 네, 그 옥상에 네, 신발이 한 컬레 덩그러니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사람을 우리는 도와줄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조금만이라도 누군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옆에 이렇게 옥상에 국화꽃 한 송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 여러분들 옆에 바로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 13년째 OECD 1위인 나라, 그게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지 못하셨죠? 특히 40분마다 1명, OECD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40초마다 1명이지만 우리는 40분마다 1명씩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주변에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3년째 자살이 1위인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있잖아요. 어떤 대상이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 자살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제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 통계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살률 추이가 증가하고 있죠. 85년에서 85년도쯤에는 8명 정도예요. 그런데 90년이 넘어가면 95년 중반에 10명이 됐죠. 근데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딱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22명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31명에서 2명 기준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들 중에 우리가 10년째, 11년째, 12년째, 13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목표를 세웠죠. 무슨 목표? 자살률을 낮추자. 하루 평균은 몇 명으로 낮추자라는 목표를 세우고요. 우리가 지금 2022년까지 최소한 25.6명으로 낮추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정부 목표는 17명 또는 19명으로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그에 반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번씩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혹시 전달을 통해서 자살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는 예시를 들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혹시라도 이런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는 실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지만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함께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나라들별로 보시면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어떠세요?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적게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우리가 가깝죠. 또 일본. 일본은 조금 우리와 가깝지만 우리하고도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OECD 국가에서도 자살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2배의 인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2배의 인원들이 더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살률에 대해서 보면 계속 추이가 올라간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영국을 보세요. 네.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영국은 7.5명. 그리고 그래프가 쭉 일관적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자살률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이 예방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또는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컨텐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서로 운영하기도 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가 하고 있고 국민들 전체적인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정부만 믿고 또는 정부에 기대서 자살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자살 통계에서 우리 숫자도 저 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망 원인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0세에서 지금 80세까지 많은 사망 원인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10대부터 20대, 30대까지 1위가 뭐예요? 네, 고의적 자해 자살입니다. 이게 20%나 30%가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보시면 수치적으로 보시면. 다른 신장질환이라든지 사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독 10대에서 30대까지는 고의적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이렇게 사망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남자, 여자 순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으로는 암이 가장 높겠죠. 그런데 여성으로 보면 6위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해요? 고의적 자해, 자살입니다. 그런데 남자는요. 남자는 4위에 고의적 자해나 자살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유독 더 많고요. 최근에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의 자살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자해나 자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그래프로서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망의 외인, 그렇게 바깥의 요인을 가지고 온다면 10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자살률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이하가 아니라 10대 이상으로 30대까지가 아니라 40대, 50대, 60대까지도 자살률이 높고 8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자살률이 지금 큰 순위를 차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 자살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어떻게 자살을 할까?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학업 문제도 있겠지만은 대학교를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취업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워서 해결을 해야지 아니면 병원을 가야지 상담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부차적이고 친구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다가 어떤 때는 술도 먹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20대 자살률이 16.4명입니다. OECD 국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OECD 국가보다 1.6배가 더 높아요.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라든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적 질병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혹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날 때까지 다 들어보시고 나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고민을 하신다면 먼저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학교 상담실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 자살률은요. 어떤 점에서 많이 이야기할까? 우리는 대학생을 자폭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로 넘어가는 유혹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우리가 자폭 세대,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는 섭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우울증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에서 나옵니다. 특히 응답자의 73.7%가 학업과 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응답자의 14.3%는요. 자살 위기 항목에서 위험군 내지 어떻게 해요?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가지고요. 실제 1.6%는 매년 1년 이내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와 관련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건강한 우리 대학생이실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또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문제가 있다. 나는 항상 기분이 다운이 되어 있고 또 무기력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실패 경험에 대한 것들이 계속 떠오른다. 이런 것들은 우울증 경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결국 학업과도 연계되고 대학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자살은 혼자만의 문제라 아니라는 겁니다. 자살은 우리 모두의 문제죠. 자, 자살이라는 명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확인된 자살도 있죠. 그리고 또 비치명적인 자살 행동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 손목을 끊거나 아니면 약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것들을 갈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목을 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지만은 자해를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되면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살 생각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살이 다시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해요? 비치명적인 자살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살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삼각형의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요.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죽은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살의 생각은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비치명적인 자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4년 전인가 제가 상담을 한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네, 그 청년이었는데요. 대학교까지 잘 졸업하고 그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학교 생활도 수석으로 잘 하고 있었는데 취업만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취업이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비관을 하고 그래서 안 돼서 집에서 그 친구를 다시 서울에 있던 공부를 하던 친구였거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이제 집에 있으면서 공무원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가 부부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부부와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A라고 하면 그 부부는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부부에게는 7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드디어 기쁜 소식이 날라왔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고, 네, B의 부인이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B의 부인이 출산하고 한 달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걸렸던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 친구의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난 후에 A는 어느 정도는 잘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에 네, 이 친구도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주변에 자살을 하는 사람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결국 자살의 생각을 하고 비치명적인 자살 행동을 하면서 미확인된 자살을 시도하고 이후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자살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문제, 즉 자살은 우리의 옆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만 있다고 하지만 그 긍정적인 면들이 네,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왜? 항상 바깥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진실로 긍정적일 수는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요. 그날 저녁에 한 7시쯤 이제 정말 낯선 전화를 받은 거죠. 누구누구가 남편이시죠? 네, 맞는데요. 이제 그 소식을 전해서 진짜 그 순간에 완전히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탁 테이블이 기울어지면서 뒤집어지면서 지구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냥 까맣게 장례식장에 갔어요. 근데 누구랑 간 건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누구랑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5월 31일 날 내가 저녁에 고기를 잔뜩 다 먹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뭔 날인데 고기를 먹이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그거 해. 근데 죽기 전에 밥을 안 먹더라고. 그 나한테는 이만큼 힌트도 안 주고 그냥 떨어졌는데 이렇게 18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떨어졌는데 가서 딱 만져보니까 차디 차더라고. 뭐 그래서 뭐 한 2년 동안 그냥 울면서 댕겼죠. 그냥 뭐가 물인지 모르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2년 동안 막 방황하고 막 하루에 한 이만 먹었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잠 4시간 자고 그러니까 뭐 10kg, 15kg까지 빠지더라고. 저는 그때 든 생각은 나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어디에서 남편처럼 죽을지도 몰라. 내가 애들을 지키려면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난 집 안에서 애들을 잡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에 꽉 잡혀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은행잎에 맞아도 죽을 것 같았어요. 삶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자체가 잠깐만요. 갑자기 제가 그때 일이 떠올라서. 그날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우울증을 저는 좀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면의 깊이가 있고 나름대로 성숙할 것이라는 착각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상담도 했었고 그러나 병원은 가진 않았었어요. 저의 오만이었죠. 근데 사실 군대 입대를 했다가 3일 만에 되돌아왔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울증 치료를 했고 우울증 치료를 하다가 아이가 우울증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래서 그냥 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끊고 한 2달 정도 지나서 아이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어요. 누나도 네. 우울증이 있었나요? 누나는 어쩌면 좀 우울증보다는 좀 현실을 좀 도피했던 것 같았어요. 현실 도피. 현실을 좀 누나는 원래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잘 건강했고 잘 학교 생활을 잘했고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약간 좀 갑자기 누나가 좀 잘 안 씻더라고요.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누나가 죽기 한 1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좀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우울증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있다가 그 이제 선택을 하기 직전에 약을 끊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2달 정도. 예, 그 자녀분 지켜보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우울증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맞아. 괜찮은가 보다라고 했던 거죠. 그게 약을 끊고 이거를 그러면 본인이 결정을 하면 안 되겠네요. 자, 보셨죠? 이게 자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냐면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지켜본 사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사람 또는 손을 잡아주고 싶었던 사람이 내 옆을 떠났을 때에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아픔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OECD에서 13년째 1위라고 했잖아요. 왜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급등할까요? 첫 번째는 급격한 사회 변화라는 겁니다. 첨단 기술이 늘어나고요. 세계화에 따른 사회 구조가 변합니다. 또한 역할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성취 위주의 물질 만능, 향락 지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살의 동기가 심어지게 됩니다. 또한 내적 가치관의 부재도 있을 수 있죠. 삶의 의미라든지 목적의식이 상실되거나요. 생명에 대한 중시가 아니라 경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들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기류 이런 것들도 자살률을 높이는데 한 가지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중한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성취, 경쟁도 하고 있고요. 또는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가지려고 또는 성적을 관리하려고 각종의 스트레스에 쌓이기도 합니다. 또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의 지지체계가 약화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한가족, 그러니까 한가족이라는 것은 핵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가족. 이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혼이라든지 가정 붕괴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지체계가 없어지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라 어떤 힘듦을 가지고 의논하고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 없을 때 그리고 두 번 또 가장 중요한 게 자아 능력의 약화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자, 지지체계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고 내적 가치관도 흔들리고 사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자신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아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방법적인 것들도 찾아보기 힘들고 문제 대처 능력이라든지 분노 조절 능력, 인내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분노 조절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고령화,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드렸고요. 정신질환, 불안, 우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증가가 자살의 높은 요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살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텍스트로 한 번씩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개인적 요인도 자살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정신의학적 요인도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 급성 기분 변화, 급격한 기분 변화에 의해서도 우리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절망감, 자아의 효능감, 자아 증진감 또는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약화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인지가 되면은 결국은 어떤 요인으로 갈까요? 정신의학적인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하면 역시 나는 안 돼. 무기력해지고
네, 분노나 불안 또는 어떤 것에 중독이 되기도 하죠. 즉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성격 장애가 올 수 있고요. 또 알코올이라든지 약물로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 정신학적 요인들을 문제로 가지고 오게 되면 어떨까요?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불화가 있거나 가정 실패라든지 가정이 붕괴가 되었다면,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경쟁, 성취지향적 사회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고 그와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고 또는 경제적으로 신용불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노출되었을 때, 또 폭력적인 경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네, 어려움이 생긴다면 네, 어떻게 될까? 그것들이 모두 연관되어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불안, 두려움, 절망감, 분노, 화 이런 감정들로 표출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살의 요인이 네, 위험 요인만 있을까요? 보호 요인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호 요인으로 찾아보면 억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지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좋은 관계라든지 종교 활동이라든지 친구, 동료들의 지지 같은 것들, 그리고 자살 방법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들,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문헌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은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네, 스마트폰, 컴퓨터로 자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조회도 하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로도 접근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문헌적에서 나오는 거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족 내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는 결국은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촉진 요인에는 충동적인 성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코올 의존적인 성격이 되거나 알코올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높게 술김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가족 문제, 외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자살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자살 도구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접근이 높아지고 또는 정신 상태에서 우울이나 초조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화가 올라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겠지만은 이러한 반복적으로 우리가 억제 요인과 위험 요인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상태를 통해서 긍정적인 성격은 자살을 막을 수 있고 또 이런 정서적인 불안을 가지고 오면 네, 자살이 촉진되는 이런 요인들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질환과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운 적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키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암 환자를 대상으로 네,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는 신체적인 반응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죽음은 결국은 신체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기타 정신질환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만성 통증이 많다든지 지지체계의 붕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자살로 이어지는 게 신체 질환과 함께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때요? 네, 만성 통증, 또 지지체계 붕괴,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은 우울증과 연관이 되고요. 또는 어떤 것에 의존하려고 하고요. 기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질환과 자살률은 얼마나 이렇게 보여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살한 사람이나 시도한 사람의 80에서 90%가요.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노란색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 80% 가까이 차지하고요. 요즘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 조현병 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10%, 그리고 치매나 선망,
그러니까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5%, 그리고 기타 질병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질환은 결국 자살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특히 우울증은요, 자살률에서 가장 높은 질환으로 볼 수 있고요. 우울증의 환자가 67%가 자살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요. 10%에서 15% 정도의 우울증 초기에 회복 시기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에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현병 같은 경우도 10%가 젊은 남자가 많고요. 최근에 퇴원하거나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 과거 자살력의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들의 조현병 환자들의 자살률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어떤 것들의 요인이 있을까? 이성 또는 친구 문제, 가족 문제, 진로 문제, 성장이나 발달 문제, 학업 문제, 그것은 결국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살의 위험 요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낮은 자존감, 그리고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와 낮은 성취.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살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자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높은 것을 기대할 때는 그 기대만큼 낮은 성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과거의 자살 시도 경험이라든지 충동적, 공격적 성향이라든지 술, 담배, 약물을 남용할 때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대처 부족,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과의존, 그리고 우울한 성향,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주변에 누군가가 떠나가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진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살 위험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을 지나서 가정 요인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의 결손, 아까 말씀드린 가족 붕괴,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에도 우리가 지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생각이 되고요. 또 경제적 빈곤, 가족 불화, 가정폭력 또는 학대, 자살 시도의 가정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 요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가정해 봤는데요. 만약 학교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성적 부담, 학업 스트레스, 또는 혹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낙인, 또는 오해, 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장난처럼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를 받거나 낙인 받는 것들, 그리고 친구나 이성 문제, 동성애 또는 학교에 부적응 하는 문제들이 자살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치명적인 수단, 접근이 용이합니다. 즉 뭐냐면 자살 도구에 대한 접근이 너무나 쉽게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하반부터 유튜브에 가면 자해 인증샷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올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고 자살하는 방법만 치도 무수하게 많은 컨텐츠들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유튜브에서 이런 치명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를 되도록이면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런 접근이 아직까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살률도 조금 위험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또 자살 사이트 같은 것들 같이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서 혼자 죽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용기가 없을 때 누군가 같이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스컴에서 죽음에 대한 미화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의미 듭니다. 제가 첫 번째도 이야기했는 거지만은 예방이 가능할까? 반드시 자살에 대한 단서나 신호가 있습니다. 예방 가능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요, 고통스럽다, 도와달라, 살고 싶다는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을 살펴보면 혼자 있거나 고립, 또 소외감, 절망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만 있다면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관심과 돌봄이 있다면 자살은 막을 수 있는 예방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